그러면은 이제 수학 공부법을 조금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수학이 암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공식도 많고 아니면 뭐 어떤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을 이거 외워놓으면 그냥 이대로 풀리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혹시 호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수학이 이해냐 암기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신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걸 대립 구도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시너지가 나는 존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네네. 이해를 잘하면 암기 잘하게 되고, 암기하다 보면 또 이해되는 구석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이걸 약간 대결 구도로 가가지고 좀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암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전 취지가 뭔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기본 개념, 그리고 기본적인 풀이법들, 유형들 이런 것들을 기본기를 탄탄하게 잘 다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럼 기본기가 탄탄해야 뭔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무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시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냐? 그건 아닌 거죠. 그 기본기를 가지고 이제 써먹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암기와 이해 둘 다 중요한 건데 암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취지는 딱 그렇게 해석해 주면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는 걸까요? 수학 이제 좋아하고 잘했던 친구들 보면은 어려운 수학 문제 딱 풀었을 때 느껴지는 그 쾌감이 있잖아요. 맞아요. 희열. 그거를 좀 느끼다 보면은 더 잘하고 싶어지고 뭔가 막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근데 아이들이 이제 막 억지로 막 꾸역꾸역 끌려가는 느낌으로 공부하다 보면 수학 재미없고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이들 수준에 맞게 지금 자기 수준이 이 정도면 그거보다 조금 어려운 수준의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내가 좀 고민해서 막 열심히 풀었는데 딱 풀렸을 때 그 느끼는 쾌감 이것들을 조금씩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중하위권 학생들을 가르칠 때였는데 네. 막 숙제 내주면 진짜 하기 싫어했거든요. 센 교재 아시죠? 센 알죠. 센 뭐 B단계는 기본 유형이고 C단계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잖아요. 어렵죠, 네. 근데 애들이 B단계는 풀기 싫어하는데 C단계를 어떤 식으로 제가 시켜봤냐면은 빨리 풀기 그 대결 같은 걸 시켰어요. 문제 한 개 주고 가장 먼저 푸는 사람이 이기는 거. 그 다음에 이긴 사람이 설명해줘. 이런 거를 약간 애들이 공부하다 보면 지루하니까 중간에 게임처럼. 시켰거든요. 계속 그거 하자 그래요, 애들이.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푸는 건데 재밌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운 문제 막 풀어서 맞췄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 보이는 친구들도 그런 맛을 충분히 다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수학 개념 공부법이라고 딱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개념이든 뭐 아니면 문제 풀 방법이든 뭐든지 간에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항상 던져라.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에 대한 대답이 안 되면 넘어가면 안 돼요. 수학은 다 항상 다 이게 되게 논리적인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차 함수가 x축과 뭐 만나기 위한 조건, 뭐 판별식 써서 뭐 구하거든요. 네. 왜 판별식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항상 그 왜라는 질문을 던져서 답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럼 개념도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그걸 이해를 하는 순간 형태가 변형돼서 나와도 그걸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단순히 이해 없이 그 결과만 외우면은 그 모양이 바뀌었을 때 이거를 활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좀 귀찮을 수는 있는데 특히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귀찮아하실 수는 있겠지만 집착적으로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스스로 답해보고 네, 이거를 해야 된다. 개념 공부할 때 그러니까 수학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맥락 안에서 네. 진짜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1차 함수를 배우면서 기울기와 절편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y는 ax 플러스 b에서 기울기는 a, 절편은 b. 근데 맞아요, 기울기 맞아요. 절편이 뭔지 몰라. 의미를 몰라. 절편이 이제 보면 y축이랑 이게 그 만나는 점이잖아요. 맞아요. 보면은. 근데 그 개념을 몰라가지고 이게 좀만 변형되면은 헷갈려요. 애들이. y는 ax 더하기 b에서 x 앞에 붙은 게 기울기야. 이러니까 ay는 bx 더하기 c라고 돼 있다고 해봐요. 그럼 기울기 a로 나눠가지고 그러면 a분의 b가 기울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b, x 앞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맞아요. 그래서 수학적인 맥락 속에서 일단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외워야 될 개념들과 외우지 않아도 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우는 게 중요한 거. 어떤 것들은 그 특수한 삼각비의 그 값이라고 해가지고 네. 뭐 사인 30도, 45도, 60도 맞죠. 외워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어떤 공식들 같은 경우에는 유도하는 과정을 한번 이해한 다음부터는 뭔가 매번 유도하면서 풀 수가 없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걸 외운 다음에 써먹어야 되는 것들도 필요해요. 꼭 외워야 되는 것들은 잘 외우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만 모든 개념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외워야 될 것과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를 분리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계속 모든 걸 다 암기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해해야 되는 개념들도 그냥 암기를 해버리는 상황이 또 생겨버리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해야겠네요, 학생들이. 그런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도 문제는 보면은 어찌어찌 풀어요. 네. 풀어서 답은 맞는데 이거 풀이 어떻게 했어? 라고 하면은 대충 쓰다가 요 뒤부터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어찌 해서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안 괜찮은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건데 좀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지. 저는 그래서 풀이 과정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줄로 돼 있는 노트 있죠? 네. 그거 사가지고 그냥 계산 과정을 줄만 맞춰서 일단 쓰는 연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과정은 무조건 명확하게 끝까지 이제 가야 돼요. 풀이 과정이 나와 있어야 내가 중간에 막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내가 그 개념을 정확히 모른다는 뜻이고 그 개념을 다시 그쵸. 한번 봐야 된다는 뜻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풀었는데 풀이식 써보려고 하면 제대로 못 쓰는 친구들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푸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맥락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뭐 1번 스텝, 2번 스텝에서 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어찌저찌 하다가 여기서 조금 했는데 되고 조금 했는데 되고 하다가 푼 거거든요. 이것저것 건드려 보다가 네, 그래서 풀린 충분히 거니까. 이해하지 못한 게 맞으니까 네. 풀이식 쓰는 연습 무조건 해야 된다. 수학에 대한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말 중에 저도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수학은 양식이야. 문제 무조건 많이 풀면 돼. 라는 말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무조건 많이 풀어야 된다. 땡! 일단 첫 번째로 공부 양이 중요한 건 맞아요. 당연히 많이 할수록 실력이 느는 건 맞다. 그거의 기준이 문제 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100문제를 풀면서도 대충 봤을 때랑 30문제를 풀지만 제대로 봤을 때 뭐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당연히 30문제. 그쵸? 네. 그러니까 그래서 무조건 많이 풀면 된다? 이건 땡이다. 막 문제집 무조건 막 10건 풀면 된다? 이거 아닙니다. 정확히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죠. 돌고 돌아서 수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수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그 원리를 이해하는 거죠. 수학은 되게 논리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라도 틀리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특히 어려운 문제들 풀다 보면 스스로 못 푸는 문제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 설명을 드릴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런 거 같다 하고 이렇게 어렴풋이 알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 잘할 수 없다. 그 계산 과정이 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왜 이렇게 풀지? 여기서 왜 이런 식으로 조건을 나누지? 부터 해가지고 이걸 다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던져서 거기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거 다 못하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까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수학을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라 생각해요. 먼저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노력으로 연결이 되고 그게 또 실력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애초에 마음이 없으면은 노력하는 것도 힘들어서 노력도 덜 하게 되고 그럼 당연히 실력도 안 오르게 되겠죠. 그쵸. 이건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건 알겠어. 맞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할 수 있냐? 첫 번째로 자기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해야 돼요. 아이들이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재밌어지니까. 목표가 너무 뭔가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면은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성취감을 느끼게 해줘요. 할만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의 목표치를 준 다음에 그거를 노력해서 달성하는 경험을 줌으로써 하니까 되네? 기분 좋잖아요. 그 맛을 느끼게 해줘요. 어려운 문제 풀었을 때 느끼는 희열이든 아니면 시험률 잘 보는 거든 성취감을 느끼면 아이들이 더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렇죠.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구조를 딱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60점 받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목표를 75점으로 줘요. 좀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되네? 그럼 그 다음은 뭐 80점, 그 다음은 90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맞아요. 75점은 실패가 아니거든요. 그 친구한테는 성공이거든요. 성공이죠. 근데 뭐 75점밖에 못 받았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목표를 그 아이들 수준에 맞게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개념은 어느 정도 내가 됐다 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을 더 발전시키고 활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익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뒤에는 혹시 어떤 커리큘럼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좀 해야 할까요? 수학을 잘하려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지식학습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고력의 영역이에요. 배워서 알아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이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식학습의 영역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 교재들을 보다 보면은 개념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처음 네. 개념 공부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유형서라는 게 있어요. 각 상황별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여기까지가 딱 지식학습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암기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요. 각 개념과 유형별 풀이법을 명확하게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연습을 하는 게 그 심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개념서, 유형서, 심화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앞에 지식학습을 하는 단계에서 이걸 너무 외운다는 느낌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형별 풀이법 같은 경우 보면은 네. 이런 유형이 나오면 이렇게 푼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이렇게 해석한다. 이걸 너무 기계적으로 외우듯이 하면은 이걸 나중에 활용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조건이 주어지면 왜 이렇게 풀지? 이 질문을 던져서 답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조건이 조금 변형돼서 나와도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걸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게 심화 단계다. 그래서 지식학습 단계에서도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해를 하면 그 뒤에 심화를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면은 개념서랑 유형서랑 심화서에도 여러 가지 교재들이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개념서라고 해서 다
비슷한 수준의 개념서가 아니에요. 개념서 안에서도 수준 차이가 있어요. 아, 네. 유형서 안에서도 수준 차이가 있거든요. 각각의 이제 개념, 유형, 심화서별로 교재의 난이도 차이를 이해하고 딱 아이 수준에 맞는 개념서, 아이 수준에 맞는 유형서를 골라주면 효과가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 예를 들면은 이거 되게 대표적인 교재들을 가지고 한 번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수학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도 좀 할만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할만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개념서, 개념 원리 이런 교재들 있죠. 네. 쓰면 괜찮아요. 근데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죠. 베이직센이라는 교재로 개념을 공부시키면 좋아요. 왜냐면 어려운 친구들은 개념 원리를 공부시키면 힘들어요. 다양한 실력대의 친구들을 공부시켜보면은 알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뭐 이제 뭐 서울대 나오셨지만 네. 다양한 그 케이스를 경험해 보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많이 모르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네. 개념서에도 수준 차이가 있다. 유형서, 예를 들어서 RPM이 있고 센이 있는데 맞아요. 센으로 처음부터 유형 공부시키잖아요.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친구들은 뭐 라이트 센이나 RPM 같은 교재를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수준에 맞는 교재를 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개념서, 유형서까지 한 다음에 심화 문제에 아이들이 접근할 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조금 많은데 이렇게 심화 문제에 접근할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 많이 막히게 된다면 그냥 해설지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해도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심화 문제를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한 그 원칙 같은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심화 문제를 공부하는 단계로 넘어가면은 이때부터는 공부의 목적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말한 그 개념과 기본 유형들, 기본기를 잘 닦아놨으면 이 기본기를 활용하는 단계예요. 근데 그럼 그 실력 어떻게 늘리냐? 문제를 풀 때 잘 안 풀리잖아요? 처음부터 바로 포기하고 해설을 보거나 아니면 선생님 설명 드리면 안 돼. 네.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해요. 그러니까 활용하는 연습을 계속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맞습니다. 활용하는 연습을 계속 해봐야 그 활용하는 실력이 느는 거지. 네. 이거 막힌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고 해설지 보면 안 된다. 일단 이거 첫 번째.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얼마나 고민해야 돼요? 뭐 하루 종일 고민하고 있어야 돼요? 뭐 이래서 네. 그건 아니겠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최소 10분. 그리고 좀 더 약간 효율성까지 고렸을 때 한 맥스 한 2, 30분 정도? 그 정도까지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안 풀리면은 이제 해설지를 보거나 설명을 듣자. 이게 첫 번째 원칙. 네.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은 이제 그러면 해설지를 보는 단계에 갔어요. 네. 해설지를 보고 나서 이제 이해를 해야겠죠? 네. 이해한 다음에 무조건 다시 풀어보는 거. 다시 당연한 건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이해됐네?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맞아요. 다시 풀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무조건 이해하고 나서 다시 풀어봐야 된다. 그렇죠. 네, 이 두 가지 원칙을 꼭 지키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또 심화 공부할 때 약간 팁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다 활용해야 돼요. 수학 문제, 심화 문제로 가면은 그 조건이 이게 단순하게 하나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여러 개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수학 문제는 대부분 이 조건을 다 써야지만 답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조건이 5개가 주어졌는데 그 중에 한 3, 4개만 쓰고 나서 안 풀린다. 답이 안 나온다. 거기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많이 시키는 게 조건 다 표시해놔라. 조건 1, 2, 3, 4, 5 한 다음에 이거 썼는지 체크, 이거 썼는지 체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조건을 다 써야지 답이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체크해보는 거.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조건을 다 썼는데도 길이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수학 문제랑은 항상 조건들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걸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근데 요 안에서 이 조건들이 많아지면은 결론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럴 때 되게 유용한 팁이 구하고자 하는 거에서부터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하고자 하는 거를 얘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A, B가 필요하네. 그럼 A, B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C, D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길이 네.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풀리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그러면 되게 선명해지는 경우들이 있고 심화 문제를 풀 때 이런 연습을 둘 다 해보라는 거예요. 조건 다 활용했는지 해보는 거, 구하고자 하는 것부터 이거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되게 심화 문제 잘 풀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 수학 문제 그렇게 많이 풀어봤는데 이렇게 거꾸로 갈 생각은 저는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그쵸, 이거 생각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하면 되게 쉽게 풀리는 경우도 그 있어요. 인강 선생님들 보면 그걸 잘해주시는 거예요. 네. 수학 공부를 어려워하는 친구들 내지는 별로 이렇게 크게 생각 없이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하는 이제 습관 중에 하나는 조건으로부터 풀이를 출발하거든요. 일단 이거 줬으니까 요거만 구해보고 써보고. 이렇게 출발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가다가 안 풀리네?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 네. 이거를 구하라고 했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값을 갖고 있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좀 전략적인 사고를 하면서 막 되게 풀어주시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그 선생님들이 잘해주세요. 네. 그런 사고를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 문제 풀기 전에 그러니까 손 먼저 가면 안 돼요. 어떻게 풀지에 대한 전략을 방향성을 좀 잡아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수학 잘 못하는 친구들 보면은 일단 보자마자 그냥 내가 아는 공식 쓰고 시작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그쵸.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보자마자 이거 보였으니까 이렇게 그냥 손 먼저 가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러면은 중간에 이제 헤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뭔가 문제를 보고서 좀 설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맞습니다. 말씀. 미로찾기 보면은 이게 맞아요. 출발점이 있고 끝이 있으면 뒤에서 가는 끝으로부터 가면 친구들이지. 편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앞에서부터 모든 경우에서 다가오면 안 되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느낌. 수학이라는 과목은 좀 어떤 과목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으신가요? 학생들이 받아들인 데서 수학이 재밌는 과목이다라고 전 다 좀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는 과목 뭐야 하면 수학이었거든요. 네. 수학이 제일 재밌었어요. 이게 어떻게 수학이 재밌을 수가 있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수학이 어떻게 재밌냐고. 수학 재밌을 수 있는 거의 단적인 예가 뭐냐면 그 TV 프로그램 중에 문제적 남자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거 재밌잖아요. 그거 다 수학 문제예요 대부분. 음. 수학 재밌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재미없게 공부하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본인의 수준에 맞게끔 이해하면서 하다 보면 이게 재미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기본적인 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수학이 재미없는 과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특히 좀 저학년 어린 학생들한테는 너무 많은 거를 주입해서 넣으려고 하기보다는 네. 애들이 수학의 진짜 재미를 알게 해주는 거. 전 이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 네. 수학 공부 왜 해야 돼요? 뭐 이거 사칙 연산만 할 줄 알면 돈 계산만 할 줄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물어보죠. 수학 공부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수학 공부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공부다. 뭐 가서 막 2차 함수 막 당연히 안 쓰는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근데 초중고 시절에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떠한 능력이 개발이 되냐면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그렇게 당연히 뭐 살고 멍청하게 살 거냐 똑똑하게 살 거냐면 똑똑한 사람 되고 싶다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수학 공부를 하면은 내가 수학을 안 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아 내가 똑똑한 사람 되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해도 조금 그 시간이 뭐랄까 덜 힘들 것 같아요. 의미가 없다고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학 공부뿐만 아니라 결국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공부라는 이 두 글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공부는 사냥이다, 사냥. 사냥에서 아. 레벨업 하는 거예요. 아 좋아요. 경험치 쌓으면 레벨업 되고 더 힘이 세지잖아요, 캐릭터가. 맞아요. 저는 게임 안에 있는 캐릭터인 거예요, 학생들은. 그리고 실제 사회에서 공부를 많이 할수록 진짜 사냥 열심히 해가지고 레벨업 하면서 더 센 캐릭터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전 그거랑 똑같이 생각해요, 공부가. 공부는 나를 스트레스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 인식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근데 학생들 어리면 보통 그런 생각 못 하거든요. 맞아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공부가 싫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잘하면 내가 나중에 훨씬 편하게 살 수 있는 거다. 공부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에 고민이 많은 친구들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위 친구들 신경 쓰지 말아라. 네. 나는 이제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공부하고 있어요, 어떤 아이가. 네. 근데 주위 친구들 보니까 고등학교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 중에 10명 중에 8명은 헛공부하는 친구들이에요, 진짜. 통계적으로 저는 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제 고등학교 거 하고 있는데 나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네. 나는 현명하게 공부하고 있구나. 진짜 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쟤네들이 헛공부하고 있을 때 난 진짜 제대로 된 공부하면 내가 더 유리하다. 이 생각을 가지면서 절대 비교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생각. 시간 많거든요, 진짜. 그렇죠. 1년, 2년이라는 맞죠. 시간 되게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나는 지금부터 내가 현명하게 공부하면 된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누구나 진짜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과 친구가 되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수학과 친구가 그러니까 되라. 수학이 적이 아니라 친구가 돼야 돼요. 수학이랑. 네. 수학 진짜 재밌는 과목이거든요. 그 재미를 꼭 느꼈으면 좋겠고 어차피 수학 고3 때까지 공부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해야 될 거 재밌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훨씬 더 잘할 가능성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나의 적이 아니라 수학은 나의 친구다. 이런 관계로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는 본인 인생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가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공부 양 얘기할 때도 막 이것만 막 이만큼만 내주면 안 돼요. 막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스트레스 조금만 뭐 주세요. 이럴 거잖아요. 네. 제가 이제 근데 옆에서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상담을 하고 있으면은 막 부모님은 막 더 하라고 막 이런 관계를 그런 상황을 많이 보는데 어머니께서 시키지 마시라고 옆에 같이 있는 데서 얘기를 해요. 땡땡아 이거 공부 너 부모님이 하는 거 아니다. 이거 너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너가 공부 많이 하면은 너한테 좋은 건데 너가 결정하라고. 너가 하기 싫으면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조금 뜨끔해하거든요. 왜냐면은 약간 푸시 받으면은 내가 해줄게 약간 무슨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애들이. 근데 갑자기 툭 하고 푸니까. 근데 네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너 인생에 그럼 뭐 해가 되는 건데. 그럼 아이들이 그때부터 뜨끔하면서 약간 위기의식도 갖게 되면서 본인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오히려 더
저절로 갖게 되는 게 있거든요. 아, 그런 인식 전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훨씬 더 그게 동기부여로도 연결이 되고 선순환 구조로 다시 이어지기 때문에 약간 좀 주체적으로 공부는 자기를 위한 거다. 학생들이 그 꿈은 큰데 노력은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너 나중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상상해봐라. 머릿속으로 그려봐라. 그 머릿속에 그려본 다음에 그럼 그거에 걸맞게 그러니까 살아야 된다. 만약에 너가 그렇게 살 자신 없으면은 꿈을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한 다음에 그걸 맞게 살거나 진짜 그렇게 할 자신 없으면 애초에 목표 낮추고 괜히 고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물론 공부가 인생 전부는 아니죠. 네. 공부 안 한다고 인생 실패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막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의사가 되려면 의대를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의대 갈 수 있을 만큼 공부를 안 하면은 못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한 번쯤 미래에 대해서 너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한 번씩 물어보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